예,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R&D 분석센터의 박진서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웅변대회 이후 처음으로 밑에 판을 올라가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그 라이델 랭킹의 대부분의 어떤 지표 그리고 그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라이델 랭킹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논문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대부분 직접 잘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안 찾아보신 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두 번째는 라이델 랭킹, 그 랭킹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라이델 랭킹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에선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지표들 아무래도 랭킹하면은 어떤 논문 수, 뭐 탑 10% 논문 수, 비율 이런 것들만 주로 소개되어서 다른 어떤 협력과 관련된 지표나 또 젠더와 관련된 지표 여러 가지 활용할 지표들이 아주 다양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이번 그 세션에서 지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라이델 랭킹은 좀 전에 마크도 언급을 했지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전통적인 웹 오브 사이언스 버전이 하나 있었고요. 최근 3년 전부터 오픈 알렉스라는 이제 DB에 기반한 버전이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 하면 서지 데이터가 한두 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분석 기관마다 다양한 그 DB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픈 알렉스 버전은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커버리지를 보시면 오픈 알렉스가 전 세계 서지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커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델 랭킹에 사용된 지표들을 보면 조금의 변화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버전을 2007년도에 발표했는데 이때 발표했을 때는 전통적인 논문 수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익숙하신 용어라고 생각되지만 피인용 횟수, 뭐 분야별로 정교화된 뭐 피인용 횟수, 그리고 뭐 협력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을 주로 이제 그 발표해 왔다면 지금 라이델 랭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1년, 12년 라이델 랭킹 버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지표들이 새로 들어갔냐 하면 그 평균 피인용 횟수가 갖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통계 지표로서의 안정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평균 피인용 횟수 어떤 평균의 개념이 그 대학의 어떤 수월성을 보여주기 굉장히 좀 그 어렵다 좀 뭐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12년 라이델 랭킹부터 뭐 분야별 상위 10% 논문 수 그리고 그러한 비율들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표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풀 카운트라고 해서 뭐 저자 수, 기관 수, 국가 수에 상관없이 그 논문에 참여한 저자는 무조건 한 편, 그리고 뭐 국가도 뭐 한 편, 기관도 한 편 이렇게 계산을 해왔다면 이때부터 이제 프랙셔널 카운팅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 수의 어떤 기여도에 비례해서 이제 논문 수를 카운트하는 그게 이제 2011년, 12년 버전에 들어갔고요. 요 지표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거 이제 같은데요. 아쉬운 건 2019년 라이델 랭킹부터 아주 새로운 두 가지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오픈 액세스 그리고 젠더. 사실 오픈 액세스와 젠더 지표가 들어간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학술 생태계, 지식 생태계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사회적 가치, 뭐 예컨대 오픈 액세스 의미는 누구나 돈 지불하지 않고 논문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대부분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대학의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논문 그 기관마다 그런 오픈 액세스 논문은 도대체 얼마나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이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 과학기술계 연구 생태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만큼 어떤 젠더 불균형 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식별하고 과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러한 통계들이 2019년도부터 이제 그 지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좀 전에도 그 마크가 언급을 했지만 뭐 트레디셔널 에디션으로 바꿨고 또 하나 흐름은 이제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상업용 DB가 아니라 이제 공개된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RX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이제 랭킹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부터 이제 빨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여기 QR 코드 들어가시면 거기 다 나오는데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오픈 RX 버전을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전통적인 웹 오브 사이언스 버전이라고 했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의 모든 그 색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 SSCI, AN, HCI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논문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 아티클 리뷰만 대상으로 합니다. 뭐 레터도 있고 뭐 편집자 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티클과 리뷰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 잠깐 설명을 해놨지만 영어로 작성되어야 되고 뭐 익명의 저자가 쓰는 그런 논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당연히 철회된 논문들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 저널에서 출판된 저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제가 그 레퍼런스를 넣어놨지만 여기 가시면 그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비교를 위해서 아주 특정 국가, 특정 언어, 특정 지역에 특화된 어떤 그 저널 학술지가 있고 이 학술지가 있는데 어떤 레퍼런스나 아니면 다른 사이테이션 관계에서 거의 글로벌 교류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어 저널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앞에 이준영 센터장님이 소개해 드렸지만 올해 예전에 저희가 G20 국가에서 국가 분석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그냥 무작정 저희가 확대한 게 아니라 그 지난번에 G20 국가 20개 국가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2024년 10,000편 이상 논문을 출판한 국가를 포함시켰고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도 가급적 나머지 나라들과 한국과의 공동 협력 논문 수를 우리가 또 살펴봐서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는 45개 국가를 선정을 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45개 국가가 출판하는 논문의 양이 전 세계 논문의 99%인가 99.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대부분 논문들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프라운호퍼니 여러 가지 외국에도 공공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 공공 연구 기관은 저희가 1차적으로 연구회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자를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에서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의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이랑 또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25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번에 이제 스코어보드에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관 선정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내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웹 오브 사이언스의 한국 기관으로 이렇게 출판된 논문의 모든 기관명을 표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00개 가까이 되는 한국 기관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는데 이 기관 중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국내 대학 그리고 과기계 출연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그리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한 출연연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450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이거 대상으로 했고요. 443개 기관이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논문에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거의 98%를 이 기관들이 논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개한 것은 2023년 기준의 논문 분석 대상 논문이 20편이 안 되는 기관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제외하고 이제 359개 기관에 대해서 스코어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우리나라 이런 기관명 정제하고 할 때 좀 어려운 것들이 대학과 병원의 관계입니다. 아마 여기 학교에서 오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주소 쓰시는 분들이
그 서울대학교라고 표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의대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럴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해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보이는 엑셀 시트가 저희가 관리하는 그 한국의 대학과 그 하부 조직의 병원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가장 그 모 기관이고, 그 밑에 연세의료원이라고 있고, 다시 연세의료원 밑에 그 강남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이런 것들을 다 내부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기관명 표준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한 내용은 그 2006년, 2023년 웹 오브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들의 그 기관이랑 그 기관이 소재한 도시, 이 쌍이 한 40만 개 됩니다. 이 40만 개를 1차적으로 CWTS에서 한 3만 1,000건 정도를 정제했고, 예, 그리고 다시 저희가 그 3만 1,000건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하고, 또 CWT에서 놓친 어떤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저희가 15,000건을 추가했고, 전체 뭐 40만 건 중에 요건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저자가 이렇게 주소 쓸 때 나와 있는 맨 앞에 쓰는 메인 오가니제이션의 전체 횟수 비추어 보면 거의 91%가 요 400 몇 개 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라이덴 랭킹 지표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그 종합 순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이것들을 더 비판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탑 10%뭐 상위 몇 퍼센트 논문을 이제 구할 때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정의가 저널이 속한 분야가 아니라 개별 논문마다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따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4,000에서 5,000 개 사이의 주제 분야를 결정을 하고, 그 분야 내에서 다시 이제 그 논문들을 숫자를 세고 뭐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영향력과 그 사이언티픽 임팩트를 그 할 때 저자 셀프 사이테이션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향이란 측면에서 저자가 저자 스스로 다시 인용하는 것들을 뭐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체 계산이랑 그 분수 계산이라고 표현했는데, 프랙셔널 카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른 앞에서 언급했던 QS나 더나 다른 대학 랭킹에서 사용되는 그 논문 그 지표에선 이런 프랙셔널 카운트로 계산하지 않고 풀 카운트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풀 카운트랑 프랙셔널 카운트를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두 번째 예시 보면 그 한 논문에 5명의 저자가 있다면 2명의 저자가 한 기관에 속하면 이제 그 해당 기관의 논문 수는 그냥 5분의 1로 나눠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밑에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달아놨는데요. 100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100개의 논문에는 제가 속한 기관과 한국, 그리고 CWTS에 속한 연구자와 네덜란드 이렇게 있다면, 자 그러면 CWTS에서 100편 썼고 키스티도 100편 썼는지, 그리고 네덜란드도 100편 썼고 그 한국도 100편 썼는지, 이게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지. 근데 실제 안에 저자들을 보면 키스티 사람이 9명씩 있고 CWT 사람이 1명씩 있다면, 모든 논문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임팩트를 카운트하려면 0.9편, 0.1편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해당 기관의 어떤 학계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개념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학계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이런 프랙셔널 카운트를 CWT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예인데 혹시나 질문이 나올까봐 준비를 했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자 수가 4명이면 저자 수별로 다 카운트를 하고요. 4분의 1씩. 근데 어떤 저자는 2개 기관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속해 있으면 다시 2분의 1씩. 그래서 해당 기관에 그렇게 이제 논문이 이제 카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국내 기관 랭킹에 대학 병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첫 번째 저자는 고려대학교랑 연세의료원 이제 두 군데 주소를 이제 쓰실 수도 있으면 이번에 계산했던 방식은 그 연세의료원이라면 저희가 아까 미리 다 병원과 그 대학 간의 관계들을 다 그 데이터화해서 DB화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도 카운트가 되고 그리고 연세의료원으로도 이렇게 카운트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도 이제 같은 방식들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지표가 나중에 이제 안세정 팀장님이 스코어보드를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CWTS 랭킹에 사용되는 네 가지 이제 지표, 네 가지 영역별 지표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신문에서 언급이 되는 과학적 영향력, 뭐 논문 수, 뭐 피인용소 기준 1% 논문 수, 하여튼 이런 어떤 규모에 의존하는 당연히 작은 기관은 논문 수가 적겠고 큰 기관은 논문 수가 많겠죠. 어떤 이런 지표가 있고 그리고 규모 독립적인 비율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협력 지표 같은 경우도 논문 수, 협력 논문 수, 국제 협력 논문 수 이런 어떤 사이즈 중심의 이제 그런 지표와 그것들의 비율 마찬가지로 오픈 액세스 지표도 이제 골드 오픈 액세스, 하이브리드, 브론즈 이런 논문 수와 그 비율 그리고 젠더 역시 그 남성, 여성으로 식별된 저자 수, 뭐 식별되지 않은 저자 수 이런 것들과 그 비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스킵을 할 건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지표가 아주 많이 라이델 랭킹 발표하면 대학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로 해서 이 지표를 많이 공개를 하죠. 예, 우리 기관 뭐 피인용 뭐 몇 프로 뭐 1위 뭐 하여튼 이런 지표가 있고 협력 지표도 있는데 협력 지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당연히 두 기관 이상이 협력하는 지표고 또 라이델 랭킹에서 제공해주는 또 재미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 협력 논문 수와 그 비율 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독특한 것들은 기업과의 협력 논문 수와 그 비율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논문에 차저한 저자 소속 기관의 위치를 계산해서 요 협력이 100km 이내에서 이루어진 논문 수인지 아니면 5,000km 이상, 거의 5,000km 이상이면 대륙간 이제 그런 협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비율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들이 채택된 이유는 아마 국제협력 비율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유럽이 다 높습니다. 다 높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주 근거리에 따닥따닥 이제 나라들이 붙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나라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거리 5,000km 이상 한 것들은 어떻게 얼마나 비율이 될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라이델 랭킹에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 지표는 아마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 골드, 하이브리드, 브론즈 그리고 그린 오픈 액세스가 조금씩 성격들이 다른데 이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논문 수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떤지를 또 통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별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오소십 수를 구합니다. 한 논문에 예를 들어서 3명이 키스티 저자라면 키스티 오소십 저자 수는 3명 그리고 이 3명을 성별 식별 알고리즘을 돌려서 90% 이상 어떤 정확도를 보여서 남성으로 판단된 사람, 여성으로 판단된 사람, 남성, 여성 판단하기 힘든 사람 이런 것들도 통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앞에 저희 이준영 센터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 스코어보드를 만들면 이제 활용되는 방식이 이제 여전히 어떤 순위와 관련된 어떤 프로모션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스코어보드를 만든 목적은 아까 센터장님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개별 기관, 국가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지표로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또 트렌드는 어떤지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나 데이터 베이스드 폴리시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 아래 위키피디아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좀 한국적인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에비던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델 랭킹과 크게 상관은 없으나 우리가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지표와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활용된 모든 스코어 보드의 통계값은 요 제노드에 들어가시면 다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용으로 자유롭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이건 뭐냐면 똑같이 라이델 랭킹이나 이제 스코어 보드에선 그 숫자나 그 어떤 건수들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의 하나라면 지금 이쪽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 CSIC에서 펀딩을 받아 구축한 전 세계 철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특정 대학이나 기관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개선하는지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한국 대학교는 대학마다 얼마나 철회 논문이 많고 놀랍게도 저 대학을 누르면 저자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이처지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일종의 경고등이죠. 학술 생태계에 대한. 여기에서 보면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탈락된 저널에 얼마나 그 대학이 논문을 많이 실는지, 얼마나 철회가 많이 되는지, 기관 셀프 사이트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해당 대학이 전 세계 대학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논문으로 나오는 다양한 지표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에비던스로 활용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